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정말 큰 기회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조 달러인데 미국 기업으로 치면 10위권 안에 드는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그렇게 자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유동성이 풀리면서 수요를 몇 배로 더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거죠.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 쪽을 최대한 배척하려고 하고 자기들 쪽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경쟁이 일어나면 가격 상승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 타이밍에 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통해서 거시경제 그리고 암호화폐, 미국 주식 등등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돈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드리고 있는 철이형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고 회사를 관뒀다더라,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더라 이런 부러운 얘기가 한동안 들려왔었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도 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직도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기입니까? 네, 그 질문은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이든지 유명한 자산들은 다들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공부를 통해 그 자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때 비로소 투자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만 달러라고 하면은 꽤 비싸다,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승폭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세요? 네, 많이 올랐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아직 3년 전에 최고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격일 뿐이고 다만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사이클을 겪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조금 빨라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과거 사이클들을 보면은 이전 사이클 때의 최고 가격, 그러니까 최고점이라고 하죠. 전 고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기는 시기가 보통 반감기 지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입니다. 올해는 반감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지난 고점을 69,000달러죠. 한화로는 아마 8,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을 아마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조금 속도가 빨라요. 이전 사이클들보다는 분명히 속도가 조금씩 빠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지난 고점을 넘을 수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해 안에 한화로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달러로는 10만 달러를 충분히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자산들 보통 화폐제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이 있죠. 금은 현대에서는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는 거의 잃었지만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엄연한 화폐제거든요. 이 화폐제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어떤 쓸모가 있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통화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의료용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공업용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장식품으로 쓰인다든지 하는 그런 가치들은 금의 전체 시가총액 약 14조 달러 중에 5%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의 가격은 거의 95%가 전부 통화력을 저장해두는 구매력을 저장해주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그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자산들을 화폐제라고 하는데 화폐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의 현금 흐름 할인법 같은 그런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 애매해요. 정확히는 없어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냐? 결국은 쓰임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회적 합의치, 가치의 합의치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주식을 평가할 때처럼 PER이 몇이니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금도 마찬가지인데 생산 원가, 그 다음 매몰 비용입니다. 생산 원가라고 하는 거는 금으로 치면 금을 채굴하는 비용이겠죠. 비트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용이겠죠. 그 다음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통화 에너지를 그 자산에 넣었느냐. 이 두 가지가 그 자산의 기본적인 하방 라인을 지지해주는 그런 가치의 밑바탕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 가격 5만 달러 기준으로 채굴가나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가치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가격을 대략 한 3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가 밑받침이 되어주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쌓이는 가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죠. 투자 수단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 가격은 있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건 없고 그냥 앞으로는 계속 미래 가치를 예견하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네요. 가장 그냥 흔한 예로 주식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의 평균 PER이 20을 훨씬 넘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주식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의 20배 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는 과연 적정 가격인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최근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뭐 십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적으로 최소 10배 이상으로 버는 돈의 10배 이상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 얘기는 늘 지금 벌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늘 언제나 투자 대상은 사람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의 프리미엄을 덧붙여서 사고팔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이제 합법화가 됐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새롭게 출시한 자산 운용사가 총 9개인데 이 9개의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약 17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규모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2% 정도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캐나다 운용 자금에서 보수적 운용 펀드의 1%를 배분을 했거든요. 그럼 보수적 펀드의 1%를 배분했다는 거는 공격적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3% 배분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평균적으로 한 2%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9개 자산 운용사의 자금만으로도 17조 달러의 2%면은 대략 3,400억 달러죠? 그렇죠? 그 정도 그 규모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 그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총 자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약 30조 달러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도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연금 규모도 대략 미국에서만 2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최소 미국에서만 거의 50조 달러 정도의 유입 가능 자금이 있고 그 중에서 2%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조 달러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만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결국 전 세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 세계의 고유동성 자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빠져서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대략 170조에서 20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2%라고 하면은 이젠 규모가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자금이 만약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이미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니까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안도감, 신뢰 이런 것도 높아지니까 개인 투자도 더 많아지는 효과도. 근데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기존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거는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을 한 자산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규제의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한 방에 해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봐야겠죠. 2월 초 한 주 동안만 11억 달러의 자본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비트코인 ETF가 사실 처음에 딱 오픈됐을 때는 살짝 주춤했잖아요. 근데 이제도 완전히 날개를 달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일시적인 조정은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겨우 3개월 동안 가격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스가 이미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슈가 다 끝나고 파티가 끝난 거죠. 파티가 끝났으니까 3개월 동안 2배 오른 거에 대해서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기존에 ETF가 아니라 신탁으로 가지고 있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신탁이 ETF로 전환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서 기존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왔던 돈들이 대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에서만 거의 6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차익 실현도 할 사람 다 하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론을 주장하던 당초의 기조와는 달리 눈높이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현물 ETF가 인정받을 날이 올까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현물 ETF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승인한 현물 ETF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웃긴 건 또 선물 ETF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규정을 명확히 설치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멍 때리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멍 때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정비하고 규정을 세우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도 점진적으로 승인을 해 갈 것이란 얘기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그 이전에 우선 미국에 승인된 현물 ETF가 거래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보통 이제 반도체 이야기할 때 사이클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에도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올해 슈퍼 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뭐 비트코인에서 나온 용어는 아니고요. 반도체에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던 용어인데, 그 산업 자체의 상승 사이클과 또 다른 어떤 거시적 환경의 어떤 사이클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사이클이 아닌 다수의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경우에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의 상승 사이클과 거시 경제의 상승 사이클, 이 두 개가 맞물리면 그게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비트코인도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산업의 상승 사이클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애당초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수요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4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수요 측면. 그 수요 측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입니다. 근데 이 유동성을 결정해 주는 게 금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고. 근데 기존 사이클들을 보면은 2012년에는 반감기 사이클이 시작되는 앞과 뒤가 모두 제로 금리였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오히려 금리가 오르던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로 팬데믹이 터지면서 앞과 뒤가 다 제로 금리였습니다. 근데 이 금리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동할 때 이게 유동성 확장에 효과가 있는 거지, 앞뒤가 전부 제로금리면은 별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동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비트코인 자체 반감기라는 자체 산업의 사이클만 작동을 했고, 유동성 사이클은 큰 힘은 되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4월에 반감기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약 5월쯤에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유동성이 꽉 조여져 있다가 풀리기 시작하는 타이밍과 비트코인 자체 반감기 사이클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이클이 겹쳐지는, 공급 측면의 사이클, 수요 측면의 사이클이 겹쳐지는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슈퍼 사이클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승세가 아주 무섭게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두 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곱으로. 반감기에는 그러면 왜 수요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그럼 다 더 살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반감기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한 번씩 이제 블록이란 것을 형성을 하는데, 이 블록을 가장 먼저 형성한 채굴자, 이 채굴자라고 하는 거는 고성능 컴퓨터를 엄청나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푼 그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이 새로 생성되는 비트코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채굴한다고 하는 그 비트코인이에요. 이 보상 보너스가 10분마다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게 처음에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는 50개였어요. 근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희소해지도록, 의도적으로 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도록 애당초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그냥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도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희소 자산이란 말이죠. 금, 은 이런 것과 같은 희소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희소성이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 기준으로 봤을 때 금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있으면은 반감기에 의해서 공급량이 이번에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금보다도 희소성이 더 올라가요. 그럼 이런 희소한 자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급이 부족해지면요 수요가 반대로 늘어요. 그거는 우리 2020년 아파트 대란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끌족들이 엄청 생겨났죠. 왜냐면은 아파트 다 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는 새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몇 년은 기본으로 걸리는 거잖아요. 또 땅이 한정되어 있고 희소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소 자산들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포모가 온다 그러죠. 남들만 부자가 되고 나는 뒤처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수요가 더 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것도 완전히 마찬가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공급이 줄어들면 그 자체로 가격이 수요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더 사려고 들어오면서 수요까지 증가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수요를 그거를 몇 배로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거죠. 거기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현물 ETF까지 덮쳐지면서 기관들의 수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추가 수요까지 더 붙여질 수 있으면서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공급과 수요의 대형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에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내려가는 거를 보면 또 왜 이렇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못 팔고 그러다가 진짜 바닥까지 가는 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왠지 등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팔 타이밍을 좀 잘 찝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책에서 그 팔 타이밍을 정확하게 찝어주셨더라고요. 일단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타임라인 대비 그 자산의 가치가 정해져 있을 텐데 가격이 그 가치에 도달하거나 넘었다고 생각할 때 파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 투자의 타임라인을 얼마나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타임라인이 짧아요. 한 2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표 가격도 낮겠죠. 그럼 그 가치에 뭐 금방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플을 10년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목표 가격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 가격이 뭐 $200라고 하면 10년을 보고 있다면 목표 가격이 뭐 $250, $300가 아니겠죠. 훨씬 네, $1000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300가 됐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는 상투가 아닌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비트코인을 내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앞에서 사이클이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다면 그 4년 사이클의 고점이 곧 내가 팔아야 할 타이밍인 거죠. 만약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20년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이클마다 팔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나는 절반은 10년 이상을 보고 있고 절반은 한 3에서 5년을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이클에서 절반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당연히 일시적인 고점이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은 매번 4년마다 한 번씩 그 사이클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 충격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거품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 거품이 최고 가격에서 당연히 일시적인 한 3에서 5년 정도의 사이클로 봤을 때 고점이 생기는 거죠. 그 타이밍에 타임라인이 5년 이하이신 분들은 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가 올수록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상관관계는 어때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기본적인 전제는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우리가 흔히 경기 침체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돈을 풀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금은 통화력을 저장해두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통화력 스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풀리면서 통화량이 막 늘어나면 이 돈이 당연히 금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정화폐, 달러나 원화 같은 그런 화폐들의 가치의 반대편에 있는 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금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이 없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나 배당이 없는 애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런 두 가지 측면. 거기다 하나 더 있는데 금은 주식과는 다르게 경기 자체와 상관이 없죠. 주식은 경기가 나빠지면은 제 아무리 돈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업 자체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기업의 현금 흐름이 없으면 기업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금은 뭐 얘가 돈을 벌어오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본질적으로 경기 자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 단지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사람들이 어디에도 돈을 안 써요. 그래서 타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금 가격조차도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랐죠. 주식은 그거보다 훨씬 늦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금 같은 애들은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금과 똑같은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뿌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돈을 뿌렸죠. 그러면서 올랐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다만 비트코인은 아직 금보다는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자산이에요. 이런 자산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게 올 시에는 당연히 금보다는 훨씬 더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이제 주의해야겠죠. 세계적으로 강력한 자본 중에 하나인 중국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자금은 원래부터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갔었고요. 202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기 전까지 전 세계 채굴의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중국에서 채굴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들이 많이 이미 비트코인을 갔겠죠. 물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나 채굴이 금지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겠지만 당연히 여전히 그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트코인들은 중국 자금들이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나 채굴이 금지되어 있는 거지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는 아직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음성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 거래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거기다 지금 중국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홍콩인데 그 홍콩에서 얼마 있으면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대단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 자금이 다시 홍콩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다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정말 돈이 더 많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겠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플러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경쟁이에요. 미국도 당연히 지금 중국 자금이 많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산업 자체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물 ETF 승인하고 바이낸스 같은 중국계 그리고 해외의 거대한 그런 거래소들을 때리고 있죠. 그리고 본인들의 코인베이스 이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은 띄우고 있죠. 이것 자체가 이미 해외를 배척하고 미국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먹겠다는 미국의 포부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 쪽을 최대한 배척하려고 하고 자기들 쪽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경쟁이 일어나면 가격 상승은 더 심해질 수 있죠. 왜냐면 서로 먼저 돈을 넣으려고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소문은 멀리까지 가고 잃었다, 실패했다 이런 분들 얘기는 이제 들리다가 이렇게 잦아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나도 한번 해볼까? 되게 부자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물 투자를 하던 ETF 투자를 하던 2024년도에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포인트와 주의할 점을 좀 알려주신다면. 네, 2024년은 분명 이미 지금도 벌써 그러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함정 카드는 있는 법이거든요. 반드시 조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꼭 내가 사면은 그때부터 함정 카드가 발동이 되죠. 내가 사면 조정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선 공부가 되어야 된다.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조정이 오더라도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항상 올인하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가 찬물에 들어갈 때도 발끝부터 서서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그래서 공부와 분할 매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시든 대부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진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사실 뭐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할 것 없이 이제 유동량으로 듣고 누가 이익 냈대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될 투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정말 큰 기회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조 달러인데 미국 기업으로 치면 10위권 안에 드는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진 자산이 이 정도로 짧은 시간, 길어야 뭐 내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클의 정점을. 그럼 이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는 그렇게 자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근데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더라도 반드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정 좀 있으면은 그냥 겁먹고 바로 팔아버리고, 그다음 조금 오르면은 팔아버리고, 결과적으로 얼마 이익을 못 냅니다. 그리고 또 남의 말 듣고 그냥 했다가는 이제 100% 피눈물 흘리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기회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그 공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사다리 제작소와 함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강의를 런칭을 하거든요. 이 강의를 보시면은 정말 비트코인의 A부터 Z까지 필요한 모든 게 다 적혀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인생 최대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